제가 학교에 근무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이게 국도학회 회장님 오시고 한국교통학회 회장님 두 분 오셔가지고 여기 참석하신 또 회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늘 이 귀중한 기회를 마련하신 우리 김해 씨와 그리고 또 학회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물류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발표를 되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김민재 교수께서 김해 현황과 미래라는 좀 일반적인 주제를 발표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 발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인제대학교에 왔는데 그때 기억이 김해 씨가 막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할 시기라서 그때 김해 씨 인구 7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제가 한번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그 계획대로 됐더라면 2020년 현재 인구가 70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을 했던 저도 여건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는데요. 상당히 그 여건 변화가 빨리 와서 이제 인구 70만 얘기보다는 우리가 보도 현실에 맞게 뭔가 새로운 김해시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게 김해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김해가 기존 주력 산업 가지고는 인구 50만도 지키기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여건에 맞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고 또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김해는 우리 동남권의 한 부분으로서 물론 동남권의 우리 주요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동남권의 인구와 경제 현황을 이렇게 한번 먼저 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해시의 인구와 경제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미래 전망과 정책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 두 절은 되게 통계 자료로서 제가 간단히 한 10분간 조금 얘기를 하고 뒷부분 정책 제언을 한 10분 정도에서 제가 한 20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30년 전만 하더라도 농촌 지역이 굉장히 인구가 줄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중소도시도 인구가 주는 그러한 현상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는 뭐 이촌 향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인구도 되게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약간 준다고 하는데 국가와 달리 우리 동남권의 경우에는 인구가 단지 이제 우리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제조업 세태가 저는 여기 탈공업화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탈공업화와 관련된 좀 이렇게 통계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탈공업화는 오늘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도 토론하러 오셨는데요. 손정훈 교수님도 계시던데 탈공업화는 이미 미국이나 영국, 일본 이러한 나라에서는 이미 40년 전부터 탈공업화가 일어나고 있고 인구 감소가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도 고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러스트 벨트라고 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남권 인구를 먼저 한번 보니까 동남권 인구가 우리 왼쪽에는 국내 인구 변화인데요. 국내 인구가 이제 증가를 하다가 2015년 이후에
증가가 굉장히 둔화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의 그림은 우리 동남권 인구 변화입니다. 동남권 인구는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정체가 되어 있다가 2015년 이후에는 이렇게 약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감소로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을 한번 보면 부산은 이미 95년도에 인구가 피크를 찍고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80만에서 이제 330만이니까 부산 인구가 95년 이후에 약 5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도 2015년 이후에 인구가 이렇게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인데요. 감소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 인구가 2015년 이후에 조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저렇게 크게 감소한 것은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돼 나가면서 감소를 한 것이고, 울산이 분리돼 나간 이후에도 인구는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5년 이후에 서서히 이제 감소로 돌아섰다. 동남권 아까 인구하고 우리 제조업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동남권은 특히 우리 국가의 주도적 산업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지역 내 실질 총생산액이라는 것은 실질 GRDP라고 그러죠. GRDP 총생산이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지금 부산은 이미 이 제조업의 생산액이 우리 부울경 중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부산은 이미 제조업 도시가 아니고 서비스업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오히려 부산은 경제자유구역도 만들고 또 녹산공단도 개발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증가는 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산과 울산, 경남과 울산은 제조업의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 생산액에서 제조업 비중입니다. 전체 생산액에서 제조업 비중을 보면 부산, 울산, 경남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자 수인데요. 제조업 종사자 수도 거의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전 산업의 종사자 수 분의 제조업 종사자 수, 그러니까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이 제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제조업의 경쟁력을 보기 위해서 제가 경남 부울경의 4개 큰 국가산업단지 1인당 매출액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은 미국의 그 신시내티라는 도시에서 지난 9월에 독일하고 일본 그리고 미국, 한국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제조업 탈공업화에 따른 어떤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동남권 사례를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림 그렸던 게 조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약간 영어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글로 고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녹산, 미포, 온산, 창원 이게 우리 부울경의 대표적 국가산업단지인데, 이 4개 단지가 다 1인당 생산액이, 그걸 생산성이라고 보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약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약간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료해로 하고요. 경남과 울산 줄고 있고 동남 것도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조업 경쟁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분야 노동력 부족,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김해에 있다 보니까 김해에 제조업체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는 학과는 행정학과입니다만 저한테도 간혹 찾아와서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을 구해드리기가 힘들고 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조업 분야 이 노동력이 사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게 큰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인구 구조를 볼 때 피라미드를 이렇게 보는데 1980년하고 2020년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지금 점차 이제는 이 벨 모양에서 역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경의 그 제조업 근로자는 계속 감소를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통계인데요. 젊은이들이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탈하고 있는 2021년 제가 통계를 보니까 동남권에서 약 3만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한 해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바로 우리 김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인구도 지난 20년간 굉장히 이렇게 증가되어 왔는데 1997년 이후 여기 2010년까지 김해 인구는 연평균 4.1% 증가를 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2010년에 서서히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데요. 0.77%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난 3년간은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0.52%인데요. 그래서 김해가 이제 고성장의 시기에서 이게 저성장의 시기로 갔다가 이제는 오히려 쇠퇴의 시기로 들어선 듯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는 오히려 이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3,900명이니까 약 한 4,000명 정도 전입이 더 많은,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해시 경제는 우리 이 창원이 제일 매출액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김해는 여전히 매출액이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양산이고요. 김해시 산업구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전체 김해의 지역 생산에서 약 45%가 제조업인데요. 물론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조업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업은 약간 증가되는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의 제조업체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 한번 변화를 보니까 제조업체 사업체 수가 여기 2011년부터 17년까지는 2.5% 연 평균 증가율이 2.5%로 이렇게 사업체가 크게 증가를 하다가 2018년 이후 2021년까지는 0.6%로 연평균 증가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수의 어떤 증가가 굉장히 둔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거와 함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8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은 약 7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하고 인구하고 이 상관관계를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는데 상관관계가 1이 되면 그것은 완벽한 서로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해의 제조업체 수하고 인구하고 상관관계가 0.94니까 약 95%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김해의 인구는 이 제조업체 수하고 연관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체 수 증가율이 2019년 이후로 1% 미만으로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해가 앞으로 인구가 제조업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제조업에 의존해서는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게 됩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우리가 기계금속 쪽으로 많은 사업체가 분포되어 있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통계를 좀 기초로 해서 제 나름으로 김해에 한번 미래 전망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접근을 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 시나리오, 하나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 것이고, 긍정적 시나리오는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부정적 시나리오로는 아마 탈공업화가 좀 지속되지 않느냐, 김해가 하는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동남권이 부울경이 지금 탈공업화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해도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자연히 인구와 경제 규모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주변 도시가 너무 경쟁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창원도 종합 창원시가 되면서 북창원, 마산, 진해 이론의 도시 개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창원 지역에서 이전해 오던 인구가 점차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인구 40만 명을 목표로 서부상권 개발을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원한대로 진행된다면 김해 인구의 유입도 굉장히 줄어들 게 아닌가, 오히려 서부상권으로 유출을 염려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의 긍정적 시나리오라면 김해는 역시 동남권 교통의 전략적 역전지다. 우리 남북축뿐만이 아니라 두 개의 동서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창원, 김해,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광역교통망, 여기까지 합쳐진다면 김해는 굉장히 전략적 교통 역전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 풍부한 교육과 문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김해 4개 대학이 있는 이거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론 관광 자원도 많고 또 문화적 다양성. 저희 인제대학교에 최근에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김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김해 원도심 지역에 그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 서비스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김해가 되게 살기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적 다양성이 사실 우리가 인제대학교도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김해가 어떤 산업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긍정적 이런 시나리오 입각해서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간단히 정책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김해시가 이제는 산업구조를 개편해 가야 되겠다. 더 이상 기존의 주력 산업 가지고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김해만이 아니고 40년 전부터 탈공업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도시들, 제가 9월 달에 그 중심에 있는 신시내티라를 도시를 가봤는데요. 그 도시들이 기존 주력 산업보다 대안적인 신산업 육성에 다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버지니아 텍의 코웰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러스트 벨트에 있는 8개 도시를 비교 평가를 했는데, 기존 주력 산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던 도시들은 대부분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고, 신산업을, 대안산업을 빨리 찾고 한 도시들이 굉장히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공업화의 진입기에 있기 때문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 주력의 제조업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신산업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표적으로 피츠버그와 신시내티 이런 도시들을 코웰이라는 학자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피츠버그는 철강산업, 카네기 철강왕의 기업 도시죠. 그래서 이 철강산업에서 로봇하고 AI 산업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신시내티라는 도시는 수송기계에서 물류교육 헬스케어. 제가 신시내티에 가보니까 거기에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기 엔진 공장은 아직 있더라고요. 그 수송기계 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인데, 많은 공장들이 자동차 분야는 다 이전해 가고 폐 공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송기계에서 물류, 교육, 헬스케어, 신시내티는 미국의 그 중서부 내륙의 교통의 중심 도시입니다. 김해와 비슷한데요. 물론 바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내륙의 물류 거점으로서 대개 이 물류 교육, 헬스케어 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피츠버그 대학하고 카네기 멜론 대학, 이 두 개의 대학 주변으로 혁신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연구개발 센터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도심입니다. 시내 다운타운인데 이 다운타운에 시설들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이 벨트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 이게 그 대학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경우에는 신시내티 국제공항 옆에다가 물류 기업인 DHL이 중서부 내륙 허브를 구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DQL이라는 세계적 물류 회사도 거기에 94년도에 거기에 입지를 해서 지금 되게 물류 산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의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의료 헬스케어 이렇게 혁신 지구를 또 만들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해가 이제 탈공업화 시대에 기존 주력 산업보다 대한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물류 유통 산업 굉장히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우리가 MZ세대 인구가 좋아하는 헬스케어, 바이오, 교육, 문화관광 이런 산업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물류 쪽을 하더라도 지금 물류의 어떤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류의 글로벌 기업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 유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 고민해야 된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전략이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지금 한참 논의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제도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는 그동안 주어지지 않았던, 오늘 또 경제자유구역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경제자유구역과 좀 차별화해서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획기적으로 감면을 하고 양도세, 상속세, 정역세까지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위 등이나 불로소득 관련 세금도 감면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기 위한 대규모 민간투자 펀드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해에서 이러한 기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게 기회발전 특구를 아마 도 전역에 한 14군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에 아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해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들이 이 기회발전 특구하고 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3번. 협력 가버넌스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주변에 부산하고 창원 진해권도 아마 비슷한 이게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두 지자체가 같이 이렇게 경쟁과 차별화를 하되, 또한 협력의 어떤 네트워크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브랜드 디자인을 하나 좀 그려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는 김해가 되게 인구 50만의 경남의 핵심 도시로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응원을 하고 정책을 자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효부 교수님 발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분석하신 것들 오늘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우명재 교수님께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동남권 메가리전에 관한 내용인데,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입니다. 이 동남권 메가리전은 상당히 큰 공간적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스팟 같은 그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게 불일치할 수 있지만, 이 동남권 메가리전에서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도입부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요 지방의 광역 대도시권입니다. 하지만 과거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광주권만 인구가 감소했었는데, 최근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대전권 외에 나머지 대도시권들은 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고, 그런 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지방에서 점차 좀 가라앉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권 지역 보면은 이 인구 증가하는 지역들이 이 수도권을 넘어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방 광역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고, 지금은 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시군 단위에서 비수도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거점들을 좀 살릴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한데, 좀 희망적인 것은 이런 혁신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이 물론 이 수도권에 많이 밀집해 있긴 하지만, 요 비수도권 지역에도 그런 그 첨단 혁신 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바로 이 지방의 광역 대도시권이라고 할 수 있고, 요 지방 광역 대도시권들에 아직 남아있는 이 혁신 산업의 규모의 경제,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가 앞으로 우리가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성장 거점을 조성을 하고 균형 발전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인구로 보더라도 이 비수도권 중에서 이제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요 광역시가 되겠고, 고용 증가율도 보면은 요 지방 광역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남권 같은 경우 보면은 요 부산 광역시 하나만으로 사실은 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앞에 첫 슬라이드에서 이 대전권이 지난 10년간 13% 인구가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차 이 수도권의 증가 확산 지역이 이 대전권까지 연담화되는, 그래서 이 서울과 대전이 하나로 묶여지는 서대 메가리전이라든가 이런 게 점차 그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이 서대 메가리전과 나머지 지역과의 균형, 불균형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이 서대 메가리전 밖에서 가장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남권 메가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성장의 불씨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주제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런 국가 균형 발전에서 이 동남권 메가리전의 어떤 성장 거점에 대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던 이 부울경 메가시티 자체가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전략으로 진행이 됐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요 같은 경우에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랗게 표시한 지역이 이제 그 대상지로 지금 고려가 되고 있는 김해시에서 그 지역이 될 텐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단순한 물류 단지가 아니라 요 부울경 메가리전에서의 어떤 핵심 기능,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산업, 전후방 연계 산업 R&D, 주거 기능까지 포함하는 복합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이런 복합 도시의 형태를 띄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말씀드릴 게 이 동남권 메가리전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하는지, 거기서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어떤 추진에 대한 기본 방향을 가져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에 보시면 이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동남권 메가리전으로 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것은 그나마 그 말 그대로 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메가시티가 될 수 있고, 이 2개 이상의 대도시권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예를 들면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부산 대도시권이라든가 그 진주권이라든가 여러 중소도시권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메가시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메가리전으로 표현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 법적으로도 뭐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이미 도시권, 중심도시와 그 지역의 주변 지역의 영향권을 포함하는 광역계획권이라든가 이제 대도시권, 이런 도시권 단위의 그 용어들이 있고, 올 초에 이 국토기본법하고 균특법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새로 도입된 이 초광역권 같은 경우에는 법상의 정의만 보더라도 기존의 도시권 단위의 광역계획권보다는 보다 큰 공간적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었던 이 뭐 부울경이라든가 그 대전 세종이라든가 모두 하나의 대도시권이 아니라 2개 이상의 대도시권과 중소도시권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 초광역권은 메가리전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2개 이상의 대도시권이라든가 하나의 대도시권과 여러 중소도시권이 포함되는, 그래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는 요 동남권 메가리전으로 표현하는 게 옳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 동남권 메가리전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왼쪽 그림은 요 거점 도시들과 그 영향권을 표시한 개별 도시권들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제 부산과 울산과 이제 김해와 요 지역이 부울권 대도시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진주권이 있고 통영권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큰 부울권과 나머지 중소도시권을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그 동남권 메가리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요 뒤에부터는 이 동남권 메가리전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요 부울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랑 주택이랑 산업이랑 기능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이 5개의 측면에서 요 부울권과 이 김해 지역을 좀 살펴보고, 그거를 통해서 이 메가리전과 요 김해시의 앞으로의 과제, 그 다음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그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부문입니다. 인구 보면 우리 부울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좀 정체된 상태에서 스테디하게 증가를 했었지만은 최근 10년간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그 감소한 게 요 부산이고, 앞에 그 발표에서도 보셨지만은 양산과 요 김해는 인구가 증가하는, 그래서 부울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바깥쪽으로 광역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김해 같은 경우에 과거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었지만 지금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인구 이동 자체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면 부울경 전체가 들어오는 전입 인구보다는 전출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 인구 이동으로 봤을 때는 모두 이 양산만 빼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김해도 이제 비슷한 그런 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인구 이동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 청년 인구입니다. 이 청년 인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활력과 앞으로의 그런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인구의 어떤 패턴을 보면 앞에 거랑 좀 비슷한 그런 패턴이 나타나긴 하는데,
요 전출 인구가 훨씬 많다 보니까 순 인구 이동은 요 청년도 이제 마이너스로 이 부울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부울경 전체로 봤을 때 전체 그 이동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6% 정도 되는데, 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전체 전입 인구 중에서, 유입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게 38%, 나가는 전체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입니다. 이 얘기는 김해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청년 인구는 적고 나가는 인구 중에 청년 인구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김해가 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청년층, 혁신 인재들을 묶어두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혁신 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김해에 조성이 되어 있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인구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나, 전체 인구 이동 자료를 좀 보면 물론 이 안에서의 순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동남권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차 나가는 인구들을 보면은 수도권 남부랑 충북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 메가리전의 그 교외 지역들,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청년 인구 패턴도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여기 보시듯이 최근 나가는 지역들을 보면은 뭐 혁신 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 남부와 이런 충북 지역들, 요 지역으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추세다. 그래서 그 청년 혁신 인재들을 어떻게 이 동남권에서 유인하고 묶어줄 것인지, 그게 향후 미래 이 동남권의 그 지속적인 성장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 부분을 보면 2035년을 보면 이 부산의 중심 지역 보면은 뭐 그 인구와 가구 요인, 그 다음에 멸실 공급량 다 고려했을 때 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김해시를 비롯해서 요 주변 지역들은 2035년에 순수요가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 김해시 보면은 멸실 주택 그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노후 주택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즘 그 이제 청년이라든가 혁신 인재들이 그런 도심 선호 현상이라든가 어떤 쾌적한 도시 환경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그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요 김해시에서도 그런 주거 관련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공급 정책도 같이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어디에 그것들을 공급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그 과제가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의 그 복합도시 성격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배후 단지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런 그 쾌적한 주거 공급의 대상지로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 측면을 보면 먼저 지역별로 종사자 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중을 보이고 있는지를 쭉 봤는데, 요 앞에서도 이제 보셨지만은 부산하고 나머지 지역들하고 산업구조가 상당히 틀립니다. 요 나머지 지역들은 요 제조업이 상당히 부산에 비해서 그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공간적으로 이 동남권 안에서도 산업의 어떤 특화라든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김해시 보면은 요 세 번째 칸에 있는 요 산업들이 뭐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보험, 금융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이런 첨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들인데 상당히 김해시가 이쪽이 좀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인더스트리 타겟팅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 선도 산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선도 산업이라는 게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꽤 잠재력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조업만 먼저 놓고 보면 아까랑 유사하게 부산에서의 선도 제조업은 되게 많지가 않고 나머지 지역에서 선도 제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요 기초 소재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 관련형 요런 제조업들에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고, 제조업 외의 다른 산업들을 보면 이 박스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그런 서비스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남권이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 얘기는 혁신 서비스업, 혁신 산업들이 이 동남권 메가리전에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대전 메가리전과 경쟁하는 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할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김해시 보면 이 산업에서 선도 산업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제조업에도 있고 금융,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면 동남권 같은 경우에는 요 제조업 관련된 산업에서만 요 혁신 산업들이 있고, 나머지 산업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요런 산업들이 사실은 그 혁신 인재라든가 젊은 층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산업들인데,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 이 동남권 메가리전에서는. 이게 또 하나 청년 인구 유출이 상당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아까 인더스트리 타겟팅 어널리시스에서 요 신흥 산업을 보면, 신흥 산업이라는 것은 선도 산업하고는 다르게 아직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들을 보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또는 첨단 그런 혁신 산업,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산업들이 도출은 됩니다. 우리가 아직 잘 살리면 얘네들을 그 선도 산업으로도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남권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부산의 그런 혁신 서비스업과 부산 외곽 지역의 제조업과 연계, 또 김해, 창원과 같은 그런 거점 도시의 이런 혁신 산업과 이미 이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제조업 같은 그런 산업과의 연계, 이런 것들이 그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고 부산과 김해와 창원 이런 거점들이 서로 연계되는 그런 구조가 가능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요 메가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컴팩트 앤 네트워크라는 그런 공간 구조 개념인데, 요 컴팩트 앤 네트워크 지표를 가지고 전국 그 시군들을 한번 유형화를 한번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컴팩트하면서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광역시 어떤 도심부, 그쪽 지역에서 일부 나타나고, 이 동남권 대부분의 그 지역들이 요 흑색으로 나와 있는 컴팩트하지는 않으나 네트워크는 양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김해도 마찬가지로 컴팩트하지 않은 좀 이렇게 저밀도로 쫙 퍼져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네트워크는 강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보면 김해만 일단 우리가 보면은 김해가 그 물류를 가지고 주변 지역이랑 연계하는 지역 보면 이 동남권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부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 전국적으로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기계라든가 잡공업, 요 기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도 이 김해가 꽤 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단순히 네트워크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가 활발할 때 과연 그 두 지역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냐, 아니면 빨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구조냐, 이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다른 지역과 물류가 활발할수록 고용이 성장하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거의 수도권과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대전 메가리전 지역에서만 이게 나타나고, 이 지역들에서 물류가 활발할수록 얘네들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빗금친 부분은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성장이 오히려 저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한 영향을 보이는 지역이고, 다행히 동남권에서는 그런 빗금친 지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국 차원이 아니라 이 동남권 내에서의 그 물류 특성을 한번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동남권에서 지자체 간 물류 이동이 활발할수록 고용이 성장하는 지역들입니다. 김해시를 보면은 이 광산품 빼고는 다 빨갛게 나오고 있죠. 물류가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예요. 물류가 이동이 활발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이익을 고용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동남권 안에서의 그런 물류 네트워크 강화와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산업으로 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좀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 탄력성인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그 단기적인 어떤 인구라든가 고용 성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경제 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얼마나 이 회복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의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면 동남권 지역들이 상당히 양호한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2008년 그때죠. 지금 2010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구조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달라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이런 혁신 인재들의 그런 쾌적한 도시환경 선호, 이런 것도 되게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동남권 메가리전과 요 김해시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은 이런 산업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어디를 타겟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결은 이따 결론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남권 메가리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초광역권 계획이 지금은 사실 동남권에서는 힘들어지긴 했는데, 요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 계획이라는 게 있고, 군투법의 초광역 발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초광역 계획 같은 경우는 장기 계획이고, 얘는 이제 5년 단위의 계획인데, 좀 구별해서 차이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초광역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하기 어려웠던 이런 그 광역권 차원에서의 컴팩트한 네트워크 공간 구조라든가 성장 거점 조성 전략이라든가 동부가 물레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광역 발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어떤 특화 산업이라든가 지역 개발 사업 이런 거에 이제 투트랙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고, 당장 이 초광역 그 협력이라든가 계획이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거점 도시들과 연계한 요 대도시권 단위에서라도 이게 좀 추진이 될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야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동부가 물레 플랫폼이 좀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요 지자체 하나만으로는 이게 그 실현되기는 상당히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요 혁신인재라든가 청년층, 요런 그 사회 메가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요 혁신 산업이 집중된 쾌적한 도심이 필요합니다. 되게 특정한 그런 입지적인 그 지역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의 다양한 특구들이 동남권의 산재에서 지금 그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흩어져 있어갖고는 아까 그 서대 메가리전하고는 경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계속 인구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우리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역들이 도심 지역, 각 거점 도시의 도심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컴팩트 네트워크 분석에서 보셨듯이 컴팩트한 게 상당히 지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그런 지원들을 공간적으로 모아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 동부가 물레 플랫폼을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동부가 물레 플랫폼은 단순한 물류단지가 아니라 요 산업과 공간 정책이 결합된 그런 전략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그런 도심의 어떤 혁신 공간, 산업과 공간 정책이 연계된 그게 바로 도심융합 특구입니다. 요 지방도시 도심의 이런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산업, 주거, 문화, 복합이죠. 이런 복합 혁신 공간이 바로 이 도심융합 특구인데, 범정부의 그런 지원을 이 지역에다가 쏟을 수 있는 그런 특구로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고, 특별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시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 도심융합 특구의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가 물레 플랫폼 후보 지역이나 그 일부 지역이라도 이 도심융합 특구 후보 지역으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지원들을 여기에 좀 모아서 아직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이 김해에 그런 혁신 공간 산업이 연계된 그런 지역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메가리전 차원에서 본다면, 동남권 메가리전 차원에서 본다면, 부산의 융합특구가 있고, 창원의 융합특구가 있고, 김해의 융합특구가 있습니다. 각 지역들이 그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혁신 산업들을 육성하되, 요 동부가 물레 플랫폼과 요 도심 융합특구는 첨단 제조업 생산 기지가 아니라
혁신 산업, 혁신 서비스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주변 지역에 그런 제조라든가 그런 생산 전통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거점들이 조성되고 얘네들이 같이 연계되고 이게 주변의 중소도시권까지 같이 연계됐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초광역권 메가리전 차원에서의 그 국가균형 발전 효과 요게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교통 물류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각기 다른 특화된 산업들이 이 각 거점에서 조성이 되고 있지만 얘네들이 다 이 빠른 교통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된다면 이게 다 한 장소에 모여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서대 메가리전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그 첫 번째로 이 거대한 메가리전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규모의 경제가 남아있는 지역이 이 동남권 메가리전이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메가리전 안에서의 그 거점들이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업이라든가 산업들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메가리전이 실현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왜 도심융합특구랑 물류 플랫폼에만 정부의 돈이 들어가야 되냐. 주변 지역에서 그 동의를 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발 이익이 주변 지자체로도 갈 수 있는 뭐 텍스 쉐어링이라든가 상생기금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려면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그냥 거버넌스가 아니라 행정적, 재정적이 집행력이 보장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지금 진행되다 말았던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광역적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한다.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요 메가리전에서의 거버넌스는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이 미국의 NPO를 보시면 여기 법에 아예 맨데이트라고 써 있어요. 연방정부의 지원, 돈을 받으려면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400개 이상의 대도시권이 다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몇십 년 지나면서 그게 성숙되면서 이런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어그레시브하게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자율에 맡기면은 처음에 시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 창원, 양산, 밀양 등 요 주변의 그런 거점 지역들과 좀 대도시권 차원에서라도 좀 협력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델이 되면서 주변의 동남권의 메가리전 지자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좀 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게 세 꼭지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동남권 메가리전과 요 김해시의 이슈, 인구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그 와중에 청년 인구 유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둘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 혁신 공간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고차 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하다. 메가리전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혁신 산업도 육성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요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 구상에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권 메가리전하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상당히 양호하고 이 네트워크가 활발할수록 좀 윈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메가리전 차원에서 이런 도심 거점 공간, 도심 융합 특구를 지정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후배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기회발전 특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 도심융합 특구가 지정되면 이 안에 다른 특구들이 중복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지정이 되고 만약에 기회발전 특구가 들어온다, 우선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 사업, 요거를 통해서 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단순한 물류 단지가 아니다. 복합도시적인 성격을 띠고 거기 들어가는 산업은 단순한 물류 산업뿐만 아니라 혁신 산업,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그런 혁신 인재라든가 그런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학교 우명재 교수님 발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동아대학교의 김혜경 교수님께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계획 방향 및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혜경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계획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큰 주제는 동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구상이란 또 내용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이해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동남권이라는 표현은 사실 자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남권일 수도 있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봤을 때도 동남권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동남권이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교수님께서 분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 직관적이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역 불균형 현상, 동북아 물류 플랫폼, 트라이포트, 그리고 추진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역 불균형 현상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물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역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란 대한 개념, 이런 것들, 배경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우리가 결국은 트라이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트라이포트가 좋습니다. 사실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가능할지 설명드리고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60년, 70년, 80년 이렇게 거쳐가면서 2010년까지 이렇게 지금 인구수가 집중되는 행정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집중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은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는 그 지자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60년부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지역이 늘어난데 계속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늘어나는 인구가 특정한 지점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는 연도별 형성을 보고 있습니다. 1960년도에 애초에 인구수가 상당히 적었었죠.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불경 쪽에서도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경 메가시티 메가리전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은 불경밖에 없다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구 밀도에 해당하는 유사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비수도권의 인구 경향이고요. 이게 수도권의 인구 경향입니다. 2019년 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세 행정구역에 전 국토 인구의 50%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나머지 50%가 살고 있는 상황에 있죠. 여기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행정구역들을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렌지색으로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오렌지색으로는 좀 위험 지역이고요. 좀 진한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쪽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행정구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성장하는 곳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변 지역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불경 쪽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있습니다. 우리가 늘어나는 곳은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좋겠지만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사실 탑5에 몇 군데 포함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그 경남을 대상으로 인구가 과소하고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읍면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준은 전국의 읍면의 평균 인구를 밑돌고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해당하는 군과 해당하는 읍면이 이렇게 특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만 놓고 보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읍면 등이 조만간에 인구가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산업체 관련입니다. 2020년 기준에서 매출량 기준으로 전국의 1000대 기업을 공간적으로 분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대 기업 중에서 한 750개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고 지역에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고 매출액 기준으로도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이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 7, 8등을 보시면 경남, 울산, 부산입니다. 그래서 불경이 합쳐도 한 5% 수준, 겨우 5% 수준 정도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경남에 대한 통계치인데요.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역 내 총 생산, GDRP를 살펴보고 있으신데, 지금 경남을 한번 보시면 2010년, 15년, 18년에서 전국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시고 있습니다. 6.8%, 6.4%, 5.8%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 경남에서의 GDRP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경남이 1.07%인데 전국이 2.98%입니다. 그래서 비중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성장률도 감퇴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서 1차 산업 종사자,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자를 보시면 2차 산업 종사자, 그러니까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비율이 26%인데 경남은 3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제 성장률, 여기는 아까 GRDP, GDRP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인구 총생산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한 가지가 사실은 파란색이 전국 규모고 빨간색이 경남인데요. 그래서 인구 생산율, 그러니까 출생률이라고 보시면 경남이 1.05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남이 이제 인구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경남에서 이제 인구를 많이 생산하고 결국은 수도권을 다 보내버린다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말하자면 동북아 물류센터라든지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지역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인구들을 지역에 상주시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플랫폼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플랫폼은 사실은 애초에는 열차 플랫폼 같은 거를 먼저 떠올리죠. 시설이 있으면 이용자나 열차들이 이렇게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형식인데 최근 들어서 이야기하는 플랫폼은 스마트폰이나 ICT,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이용자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용도 하고 소비도 하고 제공도 하고 이런 체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은 두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서 이제 물류가 소통될 수 있게 필요한 네트워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동시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우리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곳에서 물류가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이 같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좀 이따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포트라고 해서 철도, 항만, 항공을 동시에 구축하는 공간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운영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까지도 같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라이포트, 그리고 사업, 그리고 계획 이런 내용들이 동시에 구축되면서 우리는 물류 플랫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은 지역 균형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경 메가시티 계획이 약간 이제 무산이 되면서 그러면 부경 관련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해볼 수 있는 트리거, 마중물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그중에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트라이포트가 중심이 돼야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 구현이 가능한데 나중에 이게 구축이 되면 오히려 동북아 플랫폼을 위해서 더 많은 인프라들이 제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국가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구들을 계속 잡아두고 하려면 이런 식의 물류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또 경제 여건 변화입니다. 사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또 미중 경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경제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올 초에 상당히 그 호황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류 측면에서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불황인데 불황일 때 호황을 준비해야 되는 게 물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불황 시기에 우리가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놓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기술 개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플랫폼이 구축이 가능해야 된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없거든요. 자동화, 전산화 이게 지금 이미 갖춰진 상황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뭐 컨테이너 차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동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나 뭐 탄소를 줄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물류 동향은 다 아시겠지만 저 이커머셜 그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류가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거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두바이에 여기는 항구고요. 여기가 뭐 제벨 알리항이라는 곳이고 여기가 여기 철도기 내륙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철도가 있고 여기는 알막투비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 여기는 물류도시라고 해서 로지스틱 시티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물류도시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고 이런 트라이포트를 이용해가지고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멤피스입니다. 그 멤피스의 공항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페덱스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덱스 본사를 유치를 하고 이 페덱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물류 중심 도시를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덜란드 스키폴이라고 하는 공항인데요. 여기도 암스테르담에서 서남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공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업무 지구를 개발하면서 물류 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두바이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적으로 개발 중에 있는 곳이고요. 멤피스나 스키폴 같은 곳은 이미 개발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물류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트라이포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트는 뭐 포트라는 거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에어포트는 공항이고 뭐 시포트는 항구고 뭐 요즘은 뭐 헬리포트 뭐 벌티포트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포트는 일단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트라이는 3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공항, 항만, 철도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포트가 되는 거죠. 위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경남,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신공항, 신항 그리고 철도망들이 이제 갖춰지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트라이포트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가덕신공항 그리고 이게 김해공항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진해신항과 부산신항 있고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트라이포트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배후 도시들이 말하자면 그 물류 플랫폼으로 구성될 수 있는 대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덕신공항을 한번 간단하게 보시죠. 사실은 부산 김해공항이 뭐 몇 시간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야간 소음도 있고 해서 또 군사공항에 의해서 몇 시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운영을 하면서 물류를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계획입니다. 애초에 계획은 대양항을 이렇게 가로질러가지고 공항이 설계되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제 그 바다의 매립을 통해 가지고 공항을 계획하는 경우인데 지금 이제 부산시에서는 많은 대안을 내고는 있습니다. 부유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매립형으로 한다든지 많은 제안이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부산 경남 신항입니다. 여기가 진해 신항이고 여기가 기존의 부산 신항이고 여기가 향후 2040년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제2 신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지금 이미 부산 신항도 자체로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구축이 되면서 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신항 배후철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가덕 신공항으로 여기 이미 이제 부산 신항에 철도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장해가지고 가덕신항까지 신공항까지 연결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도시철도망을 통해서 이렇게 부산시 내륙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부전, 마산, 경전철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지금 이게 향후에 만들어질 지역의 광역 철도망인데요. 기존의 철도망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철도망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광역 철도망이 구성이 되면서 동서로 형성된 철도망이 계속 구축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김해시고요. 여기가 부산시 강서구 쪽인데요. 최근 2, 3년 사이에 교통역량평가, 물류센터 교통역량평가를 접수한 건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김해시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 지역하고 지금 동그라미 크기는 특정한 지역에 물류센터가 집중되고 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한 해에 10여 개 이상이 이제 물류센터가 허가받고 있고요. 부산시도 강서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류센터들이 계속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시와 강서구를 아우르는 이 정도 공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류 플랫폼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트라이포트의 한계와 기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항만 컨테이너 물들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거의 전국의 항만 물들량을 다 취급하고 있다는 건 이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진해신항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항공입니다. 항공. 지금 보시면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항공 물류의 모든 것들이 국내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공항은 사실은 물류공항이란 개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덕신공항이 24시간 운영이 되는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이 수치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트라이포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한계이면서 기회가 되는 거죠. 가덕신공항이 들어선다는 조건에서는. 그 여기는 이제 철도를 통한 수송량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든 화물의 수송량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부선, 신항에 있는 북선, 신항에 있는 남선 이렇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수송량만 철도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경부선, 신항 북선, 신항 남선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 있고 광역철도망이 들어오게 되면 이 수치들은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라이포트가 구성되고 있는 거는 단연 김해한테만 이제 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창원과 함안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창원과 함안이 구상 중에 있고 심지어 이제 거제시에서도 이런 트라이포트를 이용해가지고 물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거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물론 부산, 김해 창원, 함안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 더 우위를 가지는지는 서로 다 고민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올려가지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전은 동북아 물류는 김해급 물류 플랫폼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목표는 트라이포트를 통합하는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서 동북아 물류 사통팔달로 통행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게 목표고요. 변화가 예상되는 변화 모습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 그리고 21선석을 진해신항에 추가 완공하게 되면 세계 3위 물동량 항구 그리고 남북 방향, 동서 방향 광역철도 개통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내로 구축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내용들은 기능을 집중화시키고 연결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 글로벌 물류시장 분석 거점 연구소를 지역에 하나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모달 연결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체계입니다. 서로 다른 수단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라이포트라고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물류 플랫폼을 고민하고 있는데 물류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인프라들을 오히려 고민해야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간단하게 그 통계치를 가지고 지역 불균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라이포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와 한계점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